이것은 시중의 상업적인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아니고 상업적인 치료 프로그램도 아니다. 따라서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방향이다. 당신이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방향, 자연과 유사한 음식을 먹는 방향으로 전진한다면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의 마음 건강, 몸 건강을 응원하는 건강 비즘입니다. 안녕하셨어요? 하루하루 바쁘게 사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드리기 위해 먼저 책을 읽고 공부해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건상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되는 책을 소개하는데요. 더 깊이,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직접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번 영상은 저자 하비 다이아몬드의 자연치유 불변의 법칙 2편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독소가 빠지면 비만과 질병은 저절로 사라진다인데요. 1편 영상에서 그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1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저자 소개를 1편에서 했기에 생략합니다. 2편에서는 자연치유 불변의 법칙과 2주 실천 프로그램, 비타민 D를 왜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1법칙. 공기. 숲으로 도망쳐 호흡하라. 당신은 공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바로 산소 때문이다. 우리의 피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생명 기능을 수행하는 100쪽의 세포들은 정기적으로 산소를 공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생명을 위한 제1의 필수 요소는 바로 공기이다. 내가 숲으로 도망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공기의 최적 조합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숲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산소화 과정에서 운동이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특히 심장박동을 가속화시키는 유산소 운동이 그렇다. 나는 지금 산소가 최적화 상태로 존재하는 바로 그곳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말하고 있다. 닫힌 곳에서 하지 말고 열린 곳에서 하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산소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은 언제일까? 해가 뜨기 바로 직전 시간이다. 새벽 5시에서 7시이다. 이 시간은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산소를 몸 밖으로 내뿜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입을 닫고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 이유. 날씨가 너무 덥거나 고된 노동으로 숨이 차서 입을 열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입을 닫는 것이 좋다. 그래야 단전으로 호흡을 할 수가 있다. 동양의 불교에서는 단전 호흡을 커다란 수행법으로 여겨왔다. 오늘 하루만 입을 닫고 코로 숨을 쉬어보시라. 마음이 안정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차분한 시선을 갖게 될 것이다. 입으로 숨을 쉬는 행위는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식욕을 촉진해서 비만의 원인이 된다. 이것은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하루만 실행해보면 당신도 그 진가를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호흡은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호흡이 빠르고 얕으면 마음이 급해지고 몸은 긴장한다. 호흡이 느리고 깊으면 마음은 안정되고 몸의 긴장이 풀린다. 현대인은 너무 복잡하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에 보조를 맞추느라 얕은 호흡만 하면서 살게 되었다. 이 호흡은 당신의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것이다.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과 가치관에도 영향을 준다는 말이다. 호흡은 삶 자체이다. 당신이 비만과 질병과 공황장애와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폐부 깊숙이 호흡하는 법을 배우시라. 차분하고 맑아진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진정성을 키울 수 있으리라 장담한다. 올바른 호흡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숨을 들이마시면 바가지 모양의 횡격막 근육이 내려가야 한다. 그러려면 위와 각종 소화기들이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 복부 근육들은 위와 소화기들이 내려올 공간을 만들기 위해 밀치고 나와야 한다.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면 배가 불룩해진다. 위도 내려오고 횡격막도 내려오면서 가슴으로 공기가 들어온다. 가슴으로 공기가 들어오면 공백이 만들어지는데 이로써 근육이 없는 폐는 공기로 부풀어 오른다. 폐 아래쪽만 작동하는 이 복식 호흡을 통해 정상 생활에 필요한 공기의 80%가 폐에 공급될 것이다.
산소를 몸에 가득가득 채워야 맑은 피부를 갖게 되고 날씬하고 질병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왜 창문을 열고 자야 하는가? 사람들이 아침에 혼미한 상태로 잠에서 깨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폐가 밤새도록 탁한 공기와 씨름해야 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는 사람이 2명이면 공기도 2배 빨리 탁해진다. 여기서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좋은 방법이 있다. 나는 항상 진리는 단순하고 간단하다고 주장했다. 창문을 여시라. 추운 계절이라면 창문을 2에서 3cm 정도만 열고 필요하면 담요를 꺼내서 덮어라. 제2법칙 물은 목마를 때만 마셔라. 물은 언제 마셔야 될까? 물은 목이 마를 때 마셔야 한다고 말하면 왜 그리 당연한 소리를 하냐고 묻는다. 나는 지금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플라스틱 물통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충고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 도대체 그 논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다. 물을 마시고 싶지도 않은데 2리터나 마셔야 한다면 그 전문가는 신 위에 우뚝 서 있는 위대한 존재란 말인가? 자연은 우리가 섣부른 지식으로 재단할 정도로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다. 물에 대한 필요성은 계절과 활동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 인간은 700만 년간 진화하면서 언제 물을 마셨을까? 목마를 때 마셨던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셔라. 우리 몸의 욕구를 채워주고 탄산음료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간단한 공식이 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먹기 전에 물을 한 잔 마셔라. 둘째, 매 식사 10분 전에 물을 한 잔 마셔라. 셋째, 아침에 일어나 과일 하나를 먹거나 식사 10분 전에 과일 하나를 먹어라. 물 섭취의 부정적인 측면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 보자. 바로 식사 시간과 관련된 문제이다. 물은 아주 빨리 위를 떠나기 때문에 식사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은 분명히 몸에 좋다. 문제는 식사 중에 먹거나 식사 후에 물을 섭취하는 것이다. 소화액은 액체이다. 따라서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어떤 종류든 액체를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기 마련이다. 그 결과 소화작용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수많은 이들을 괴롭히는 다양한 소화장애로 이어진다. 그뿐 아니라 음식물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 음식물을 삼키기는 쉬워도 음식물을 덜 씹게 된다. 따라서 식사 중에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식사 후에는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마셔야 한다. 물론 도저히 못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무조건 물을 좀 마셔야겠다면 아주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역효과를 최소화시켜라. 가능하면 오이나 토마토 등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을 권한다. 이 둘은 수분 함량이 매우 높으면서 소화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목이 마를 때 갈증이 해소될 만큼만 마셔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 말고는 다른 명백하고 확고한 규칙은 없다. 요즘 수돗물은 가이스프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화학물 범벅의 스프 말이다. 물을 정화하고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뿌리는 화학적인 오염물질은 그 박테리아보다 훨씬 더 해롭다. 물은 정수시설에서 여러 정수 과정을 거친다. 즉 침전, 역과, 응고, 염소화, 브롬화, 요오드와 불소, 첨가 등을 거친다는 뜻이다. 수돗물과 관련해서 기억해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다. 수돗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독성 물질이라는 것이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물은 순수한 물이다. 제3법칙, 음식. 자연이 아닌 것은 먹지 말아라. 음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물이나 공기와 달리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인간은 가짜식과 진짜식을 마구 버무려 먹으면서 골고루 먹으면 건강하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을까 하는 고민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자본가들은 그릇된 정보들로 우리의 상식과 진실을 혼동시키고 있다. 소비자들의 편리주의와 자본가들의 탐욕에 찬 터무니없는 거짓 정보와 소비자들의 무관심이 혼탕에 들어가 있다. 쉽게 자본가들이 내민 음식과 손잡지 마시라. 물론 당신은 광고나 홍보나 거짓 주장에 설득당해서 어떤 제품을 살 수도 있다. 나도 젊은 시절 그렇게 살아왔다. 자본가들이 만들어낸 음식을 먹었고 그들이 선보인 물건들을 구입했다. 몸은 90kg를 넘어 100kg를 향했고 집안은 물건들로 산더미를 이루었다. 몸은 아팠고 산더미 물건들 속에서 질식사할 지경이었다. 하지만 나는 몸무게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하치장 같은 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음식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고백하건대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음식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이 사랑에 맞지 않는 그 음식들은 대부분 벽돌 파편을 먹는 것만큼이나 무익하다. 당신이 앓고 있는 많은 질환들 중에 당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먹는 음식 때문이다.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은 바로 가공식품이다. 오늘날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것들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순수하고 정직한 진짜 식이 아니라 불순하고 무익하고 생명력 없는 가짜 음식이다. 이게 다 식품 가공업체들 덕분이다. 우리의 허리둘레가 늘어나는 만큼 그들 지갑의 크기도 커진다. 가공식품이라는 말이 너무 흔하게 쓰이고 있다. 그래서 당신은 그 말을 다른 종류의 식품쯤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당신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한다. 가공이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손상시키는 처리 과정 등을 의미한다. 좀 더 쉽고 정확한 말로 음식의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가공이란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소들을 함유한 음식물을 가져다가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한 후 시장에 내놓는 행위를 말한다. 식품 속에 들어있던 영양성분의 85%를 파괴하거나 못쓰게 만든다. 덜 가공된 음식일수록 당신을 날씬하게 하며 투명한 피부를 갖게 하며 고통과 질병 없이 장수할 수 있게 해준다. 내가 말하는 살아있는 음식이란 바로 과일과 채소다. 거기에 약간의 견과류 및 씨앗류를 추가하면 된다. 거듭 말하지만 오직 살아있는 음식만 먹겠다는 결심으로 하루아침에 삶을 완전히 바꾸라는 말이 아니다. 사람마다 결심의 정도가 다르고 생활 양식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당신은 한 방향으로 조금씩 산 음식의 양을 늘리기만 하면 된다. 이때 절대 주위 사람들과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먹는 일은 언제나 기쁨이 있어야 한다. 몸이 서서히 회복될 것이다. 피부의 발진과 여드름도 어느덧 없어질 것이다. 몸 안의 독소가 사라지는 현상이다. 독소가 점차 사라지면 독소를 품고 있던 수분과 지방도 점차 빠져나간다. 독소를 품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몸이 좋아지면 저절로 열정이 생긴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1년, 5년, 10년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제사법칙, 수면, 몸이 원할 때까지 자야 한다. 주행성 포유류인 우리 인간은 인생의 3분의 1가량을 잠을 자는 데 쓴다. 잠의 놀라운 회복 효과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잠이 보약이라는 말도 생겼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면 인간은 사망한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문에 이용했을 정도다. 피곤함에 대한 최고의 치유책은 잠이다. 이런 천연 회복제가 없다면 진정한 건강은 불가능하다. 근육과 신경과 뇌를 쉬게 해주는 편안한 잠은 자연의 선물이며 인간의 권리다. 당신은 인간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잠과 휴식은 공기와 물과 음식만큼 우리 삶의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상업자본주의는 인간이 밤을 연장해서 끊임없는 소비를 이어가도록 부추긴다. 잠잘 때 몸의 치료 속도는 낮보다 2배 이상 빠르다. 자본주의에 충실한 하수인인 나와 당신은 잠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다. 밤이 낮보다 덜 중요하다거나 덜 복잡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착각이다. 잠을 자는 시간이 겉으로는 가장 수동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우리 안에 무언가가 왕성한 활동을 벌이며 내일을 위한 힘을 충전한다. 뇌와 신경계는 전기 형태의 신경에너지로 작동한다. 따라서 우리 몸은 전기 자동차가 그렇듯 밤에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한다. 잠은 재충전을 위한 부분 휴업일 뿐이라는 말이다. 잠의 주목적은 신경에너지의 재건이며 신체 활력의 회복이다. 잠을 자면서도 인간의 몸은 부산하게 활동한다. 조직을 수선하고 치유하고 기관과 세포의 연료를 재충전하고 활력을 잃은 오래된 세포들을 새로운 세포들로 바꾼다. 이때의 세포 재생산 속도는 깨어있는 시간의 속도보다 2배 이상 빠르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러니 잠을 천덕꾸러기로 취급하지 못할 것이다. 심장은 온몸으로 피를 보내 전날 배출되지 못한 폐기물과 잔해를 모아 배출기관으로 가져가게 한다. 근육의 세포들이 재생되고 맥박과 체험과 혈압은 오르내리고 성적 흥분이 일어나고 감각들은 가지런히 정돈된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신경계 등 끊임없이 수십억 가지의 작용을 수행한다. 당신은 약에 의존해서 증상을 마비시키지 말고 더 오랜 잠과 쉼을 통해서 질병을 치유해야 한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수면과 휴식을 동의어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둘 모두 아주 중요하긴 해도 분명 같은 말은 아니다. 잠은 의식이 멈췄을 때만 존재한다. 잠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할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쉼의 중요성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좀 달라 보인다. 건강 유지에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휴식, 즉 쉼이란 무엇일까? 쉼은 몸이 소진된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는 무활동의 시간이다. 에너지가 회복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에너지를 소진했을 때 무활동의 시간은 몸이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게 해준다. 당신은 무수한 쉼의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피곤하고 지칠 때 잠깐 눈을 감고 앉아 쉰다. 몇 차례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 어느 순간 정신이 돌아온다. 몇 초 사이에 기분이 상쾌해지고 기운이 나는 경험 말이다. 다음은 활력 재충전을 위한 4가지 종류의 쉼이다. 첫 번째, 신체적 쉼은 신체 활동을 중단할 때 얻을 수 있는데 앉거나 누울 때이다. 두 번째, 감각적 쉼은 고요를 통해 눈 사용을 자제하여 에너지 배출을 크게 줄일 때 확보된다. 세 번째, 감정적 쉼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생겨나는 기복들에 얽매이지 않을 때 성취된다. 네 번째, 정신적 쉼은 모든 지적 욕구 혹은 지적 활동으로부터 정신을 분리시킬 때 얻게 된다. 낮잠은 자연 치유의 필수 조건이다. 낮잠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소화작용과 같은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신체 기능이 향상되면 영양 공급이 좋아지고 결국 건강도 좋아진다. 쉼은 과도한 피로를 막아주고 일의 생산성을 높인다. 피곤하면 정신의 예리함과 체력이 크게 떨어진다. 낮에 피로가 쌓이면 밤에 신경이 예민해지고 쉽게 짜증을 낸다. 쉼은 또 잠드는 시간을 줄여주고 숙면을 취하게 한다. 당신이 몸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만큼 확실한 이론은 없다. 낮잠을 취하는 건강한 관습은 현대사회의 요구에 밀려 대부분 사라졌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건강은 매우 나빠졌고 고강도의 스트레스와 질병을 부르는 현대의 습관들을 유발시켰다. 옛날 우리의 부모님들은 오후 낮잠을 재우려고 우리를 부르곤 하셨다. 지금도 유치원에서는 반드시 낮잠 시간을 가진다. 그 효과가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쉼과 낮잠은 게으름의 표시가 아니다. 그것은 똑똑하고 생산적인 시간 사용법이다. 음식의 품질이 수면의 품질을 결정한다. 수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연코 음식이라는 말을 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야식만큼 수면을 방해하는 것도 없다. 잠을 자는 주된 이유는 신경에너지를 되살리기 위해서다. 그런데 야식을 먹으면 많은 에너지가 음식물 소화에 쓰인다. 또한 뇌가 소화에 관여하기 때문에 수면 시간도 줄어든다. 몸이 소화작용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좋은 잠을 기대할 수 없다. 식사와 취침 사이에 최소한 2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당신이 이른 저녁 시간에 과일을 먹는다면 과일은 불과 30분 만에 소화되어 당신의 잠을 절대로 방해하지 않는다. 건강한 식품에 기반을 둔 음식 습관은 소화에 에너지가 적게 든다. 건강한 식품은 수면 요구량을 줄이고 수면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것이 바로 식단과 음식 습관이 깊은 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까닭이다. 숙면을 돕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건강한 몸이다. 그리고 그 건강한 몸은 숙면을 완성한다. 나는 40년 넘게 건강을 공부해 오면서 수만 명의 사람들로부터 식단을 과일과 채소로 바꾸자 바로 수면의 품질이 극적으로 좋아졌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다. 그 중에는 무려 20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수면장애에 시달려 오다가 어떤 약물에도 의존하지 않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된 사람들도 있었다.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 있다면 희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다. 원리는 간단하다. 잠은 건강에 너무 중요해서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리게 되어 있다. 음식 습관을 고치고 이 책의 조언들을 실천한다면 갓난아이와 같은 깊고 평화로운 잠이 따라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수면의 양은 얼마인가? 당신은 몇 시간을 자면 되고 몇 시간 이하는 안 된다는 통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졸릴 때는 자고 충분히 잤으면 일어나는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라는 말이다. 여기서 충분이란 신경에너지를 회복하고 예비 에너지를 비축하고 죽은 세포들을 교체하고 신진대사의 부산물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만큼이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오직 한 가지 정해진 양은 없다.
조건이 다르면 필요한 수면 시간도 달라진다. 잠의 목적들이 충족되는 한에서는 몇 시간을 자든 별로 문제될 게 없다. 늦잠이란 없다. 늦잠이란 잠을 깨워서 이득을 보려는 자들이 만든 말이다. 이득을 보려는 세력의 말을 믿고 발을 동동 구르는 어리석은 인간이 있을 뿐이다. 나는 당신이 항상 자연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 제호법칙. 햇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여라. 지구상 모든 에너지의 98%가 햇빛에 의존한다. 햇빛은 비만 예방과 질병 치료에 절대적이다. 미국의 재활약 창시자인 크루센 박사는 햇빛으로 치료되는 질병들을 신체 부위별로 구분한 연구로 유명하다. 그는 어떤 약으로도 죽지 않는 결핵균들이 있음을 확인했는데 이런 슈퍼박테리아도 햇볕을 쬐이면 꼼짝도 못하고 죽는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햇빛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말이다. 태양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지 않으면 당신의 비만과 질병 치유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수많은 학자들은 건강한 동식물을 기르는데 햇빛이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증명해왔다. 존 오트 박사는 이 분야의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연구자로 꼽힌다. 오트 박사는 사라소타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5개월 동안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교실 두 곳에 자연광에 가장 가까운 풀 스펙트럼 라이트를 구비했다. 대조군인 다른 두 곳의 교실에는 일반 가정용 백색 형광등을 켜두었다. 일반 형광등 아래에서 산만하고 행동과잉을 보이던 몇몇 아이들이 놀랍게도 풀 스펙트럼 라이트를 켠 교실에서는 완전히 차분해지고 성적도 현저하게 좋아졌다. 또 각 교실에 저속 카메라를 설치해 분열성 행동의 빈도를 기록했는데 형광등 교실이 항상 더 높았다. 이를 확인한 오트 박사는 실제 자연광인 햇빛에 장기간 노출된 아이들과 형광등 교실의 아이들의 분열성 행동을 실험했는데 그 결과 너무도 현격한 차이를 보여 스스로도 놀랐다고 밝히고 있다. 오트 박사의 친척 중 한 사람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연한 핑크색 착색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그에게 풀 스펙트럼 투명 자외선 투과 안경을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권했다. 그리고 가능한 한 TV 시청 시간을 줄이고 앞이 탁 트인 베란다와 같은 야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했는데 그 후 그 친척은 놀랍게 건강이 회복되어 수술이 필요 없었다고 오트 박사는 전하고 있다. 당신은 햇빛을 피하지도 마시고 화학약품으로 차단하지도 마시라. 비타민 D 보조제는 몸에 해롭다. 인간에게 나타나는 구루병의 경우 비타민 D 결핍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구루병은 주로 아이들에게 발병한다. 이 병은 뼈의 칼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골격이 심하게 뒤틀리고 근육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신은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칼슘제를 복용하기도 하고 칼슘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 육류를 섭취하기도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한다. 그러나 문제는 칼슘의 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칼슘이 뼈로 운반되도록 돕는 비타민 D의 부족이다. 우리의 몸은 여러 가지 성분이 강화된다고 좋아지는 그런 단순 구조물이 아니다. 수천 수만의 성분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날씬해지고 튼튼해지는 종합구조물이고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그 최고의 비타민 D 공급원이 무엇인지 아시는가? 바로 당신이 화학약품으로 차단하고 있는 햇빛이다. 비타민 D는 우리의 몸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피부 바로 밑에 유기화합물인 에르고스테롤이라는 체액이 있는데 그 체액이 태양의 자외선과 접촉하면 비타민 D로 변환되어 혈류 속으로 흡수된다. 햇빛보다 더 좋은 비타민 D 공급원은 없다. 식품에 첨가된 인공 비타민 D도 그에 못지않게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비타민 D 보조제가 햇빛만큼 몸에 좋다고 말하는 이들은 10중 8구 그 보조제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다. 그 회사의 연구 보조금을 받고 신문과 방송의 결과를 발표하는 전문가들은 그 제품에 첨가된 극소량의 인공 비타민 D가 우리 몸의 필요량을 충족시킨다고 말한다. 당신은 돼지고기 요리를 파는 식당 주인에게 돼지고기가 몸에 좋냐고 물어보면 무슨 대답이 나올지 결과가 뻔하다는 사실을 잊었는가? 비타민 D는 인간의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칼슘의 균형을 맞춰줌으로써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적절한 양의 비타민 D를 햇빛을 통해 얻어야 하는 이유는 당신이 보조제를 통해 너무 많은 인공 비타민 D를 먹으면 그 과도한 양 때문에 칼슘 흡수에 큰 방해를 받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양은 너무 적은 양보다 더 해롭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상업 자본주의와 결탁한 사이비 과학이 인간의 몸과 진화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간섭하기 시작할 때 조심하시라. 불행하게도 제약회사와 결탁한 언론에 의해 피부암을 일으키는 햇빛을 멀리하라는 오만한 이론이 횡행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어처구니 없는 선동에 의해 실내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사람이 있을 지경이다. 이제 당신은 비타민 D 결핍이라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들은 다시 당신에게 비타민 D 영양제를 먹으면 해결된다고 선동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당신은 과도한 비타민 D 섭취를 통해 칼슘 결핍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면 당신은 또다시 칼슘 보조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셈인가? 당신은 언제까지 제약회사와 전문가들에게 통장의 잔고를 탈탈 털어바칠 셈인가? 당신은 그들의 위험 마케팅에 속으면 안 된다. 물론 자외선 차단제가 필요할 때도 있다. 자외선 차단제는 오직 태양이 가장 강렬할 때 오래 햇빛에 노출될 경우에만 필요하다. 자외선 차단제를 쓰지 말라는 조언은 하루 중 햇빛 강도가 가장 약할 때에 해당된다. 대략 30분 정도의 노출이면 충분하다. 이것이 바로 태양의 적절한 사용법이다. 앉아서 햇볕을 쬐는 게 너무 싫거나 피부가 잘 빨개지고 물집이 잘 생기는 사람이라면 직접 피부에 닿는 햇빛은 아니더라도 햇빛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지 않은 그늘에 있기만 해도 아주 유익하다. 칼슘이나 철분과 같은 미네랄은 어디서 얻나요? 진실은 너무도 간단하다. 우리 몸에 필요한데도 스스로 생성되지 않는 모든 영양분은 식물에서 얻을 수 있다. 즉, 과일, 채소, 통곡물 등 정제되지 않은 곡물에서 얻을 수 없는 영양분은 우리 몸에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생물학이나 생리학 공부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거나 당신의 지갑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100%다. 우리의 생물학적 체질에 적합한 순수한 자연의 음식을 배고플 때마다 먹는다면 우리가 날개를 펴고 힘들게 하늘을 날지 않는 이상 부족한 영양분은 절대 없다. 그 밖의 모든 말은 업계의 광고일 뿐이며 명백히 진실이 아니다. 영양분은 제약회사의 실험실이나 죽은 동물이 아니라 논과 밭 그리고 과수원에서 얻을 수 있다. 당신 몸의 내부에는 건강을 통제하는 강렬한 육체적인 힘과 정신적인 힘이 있다. 이제 우리의 생활에 현명하게 적용하는 방법, 2주 프로그램을 설명해 보겠다. 여기 펼쳐 보이는 것들은 한번 읽고 잠시 생각해 본 후 잊어도 되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다. 실생활에서 제대로 이용하면 평생 의사와 병원의 도움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습관이다. 2주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는 매일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하루 일과로서 일주일 6일 동안 따를 것을 권장한다. 둘째는 매주 1회 프로그램이다. 최소 일주에 한 번은 반드시 실천할 것을 권장한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원하는 대로 매주 1회 프로그램의 빈도를 높여도 된다. 매일 프로그램은 6일 동안 지켜야 한다. 그렇다고 7일째 날은 맘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7일째 날은 휴식의 날이다. 각자가 원하는 대로 보내는 날이다. 당신의 선택이다. 7일째 날은 당신이 숨을 쉬는 날이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설계하는 주인공의 날이다. 매일 프로그램 하루 일과. 첫째, 밤에 창문을 열어놓고 잔다. 둘째, 잠자리에 들기 전 그리고 기상 후에 1분간 스트레칭을 한다. 셋째, 취침 전, 기상 후 또는 낮에 잠깐씩 하루에 6회 복식 호흡을 한다. 넷째, 잠에서 깨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고 매 식사 5분에서 10분 전에 한 잔을 더 마신다. 다섯째, 매일 30분 이상 걸어라. 여섯째, 다이어트 5대 불변의 법칙을 준수하라. 일곱 번째, 매일 5분 이상 내면에 집중하라. 매주 1회 프로그램. 최소한 일주에 한 번 이상. 첫째, 일주에 한 번 요가를 하시라. 복잡하고 상업적인 요가는 피하시라. 시끄러운 음악과 해괴한 도구를 사용하는 요가는 진정한 요가가 아니다. 심신의 안정을 주는 전통적인 요가일수록 참요가에 가깝다. 두 번째, 9시까지 잠자리에 들라. 세 번째, 로푸드, 생식의 날을 가져라. 일주에 하루는 3끼의 생식을 하시라.
소화기관이 심각하게 약화되어 채소 샐러드를 먹어도 속이 부글거린다면 채소를 살짝 찌거나 죽으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꼭 필요할 때만 이렇게 해야 한다. 음식을 불에 익혀 조리할수록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약해진다. 아침에 과일 대신 과일즙을 먹어도 좋다. 네 번째, 따뜻한 욕조 목욕을 하시라. 다섯 번째, 자연 속으로 들어가라. 일주일에 한 번은 숲이나 공원을 걷기 바란다. 여섯 번째, 보상을 바라지 말고 선행하라.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타인의 삶을 밝혀주고 당신에게 사랑으로 되돌아온다. 일곱 번째, 친구나 가족을 만나라. 일주일에 한 번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가능하면 당신이 이 모든 것을 2주 동안 실천하기 바란다. 그러나 당신이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기 바란다. 이것은 시중의 상업적인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아니고 상업적인 치료 프로그램도 아니다. 따라서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방향이다. 당신이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방향, 라이프 스타일을 좀 더 자연과 유사한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방향, 자연과 유사한 음식을 먹는 방향으로 전진한다면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까지 주요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제 식생활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단번에 식생활을 바꾸기보다 되도록 생명력 있는 음식과 과일을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 배우고 현명한 사람은 듣고 본 것을 통해 배운다죠. 건강 관련 도서를 읽으면서 매번 느끼는 건데 자신의 건강 상태와 형편을 고려하고 심사숙고해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